2021 서울 미래 컨퍼런스. 오늘은 경계 넘어 미지에서 미지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연사님들께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소주제들로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바이오의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세션은 탐험, 바이오, 생물학적 한계에 맞서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함께 해주실 분들 역시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먼저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신 이선호 사회자님,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생물화학 및 분자생물물리학과 교수이신 세뮤얼 스턴버그 교수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백민경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저는 마이크를 사회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미래 컨퍼런스의 세션 1의 자장을 맡은 이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짤막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 졸업 및 의학 박사 수료를 하고 이 연구 분야보다는 대중들한테 이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단아 같은 느낌으로 과학을 쉽게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왜 굳이 엑소가 되었냐, 닉네임이 왜 엑소냐, 사실 이것도 제가 한 13년 동안 연구했던 분야의 이름을 따서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다양한 여기 동료분들이랑 얘기하고 한 두세 시간 얘기하다가 이따 집에 가서 우리 카톡으로 더 얘기하자, 통화로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 새끼손가락의 세포가 발가락 있는 세포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네들도 이렇게 작은 편지를 써요. 소포를 써서 이 택배를 포장해서 보내요.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전달하거든요. 그렇게 작은 택배 이름이 엑소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포가 분비하는 그 나노물질을 13년 정도 연구를 했고 거기서 그 앞글자를 따서 엑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엑소좀이나 리포좀 같은 기술에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전자 뭐 도구라든가 이런 가위 같은 거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생물 진화가 이제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면 이 시대의 인류는 자신의 유전자를 직접 설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꿈이 현실이 되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 바이오 기술을 통해 선천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생물학적 한계는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실 아주 너무 유명한 연사 세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번 바이오 세션에서 생명, 생물공학 연구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계신 세 분 연사의 발표를 듣고 함께 대담을 진행하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전자 가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세네 분밖에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유전자 가위는 이 타깃 유전자를 정밀하게 조준해서 편집할 수 있는 이 최첨단 기술로서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연사는 이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에서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제니퍼 다우드나와 함께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1세기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국내에도 이제 출간된 크리스퍼가 온다의 공동 저자인데요. 아쉽게도 이 일정상 서울에 직접 방문하지를 못하셨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영상으로 만나 뵐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큰 서울신문에서 준비를 해주셨죠. 이 컬럼비아 대학교 생물화학 및 분자생물학과의 세뮤얼 스턴버그 교수님, 큰 박수로 강연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It's wonderful.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뉴욕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크리스퍼 기술을 통해서 생명 코드를 다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이 데옥시리보핵산, 즉 DNA라는 이 멋진 분자가 인체의 모든 기관의 세포를 생성하고 조직화하는 암호 과정을 이해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의 돌연 변이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잠재적으로 질병을 완치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DNA가 세포의 유전 물질이고 또 DNA의 돌연 변이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전하게 DNA를 조작하고 올바르게 통제를 하는 이 수정 기술은 부족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퍼라는 강력한 기술의 출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크리스퍼를 한 해의 획기적 기술로 인정을 했는데요. 2015년에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 2020년에 에나미엘 쇼펜티에 박사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도 이 크리스퍼는 치료되는 유전 질환에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면서 유전 의학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업 세계에서는 크리스퍼를 기존 파이프라인에 도입하는 새로운 회사와 또 버전 1.0에 대한 더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는 크리스퍼의 새 버전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가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한 발전이 민간과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크리스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로 놀라운 그리고 새로운 논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미국에서 나온 이 잡지 표지를 보시면요.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에 하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식에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과학 현실과 공상과학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사용자나 디자이너 퀄리티의 엔지니어링 인간이나 아기에서부터 이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여전히 이는 공상과학이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만 핵심은 이제 크리스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배아에서 표적화된 유전자 변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설의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는 진짜 아이디어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중국 연구가가 이 크리스퍼를 가지고 유전자 조작 인간을 만드는 데 사용했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새로운 진화를 통제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 크리스퍼라는 용어에 있어서 함께 있는 그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생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그 내용에 대한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크리스퍼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크리스퍼를 기술로 보는 겁니다. 즉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그 제놈, 즉 DNA를 엔지니어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크리스퍼를 그 지놈 엔지니어링 툴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는 이제 세계에서 그리고 박테리아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기와 또 피부에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그 안에 크리스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성 면역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퍼의 이 면역에서의 역할을 찾게 된 것은 198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로 봐야 됩니다. 1987년에 일본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대장균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의 그 배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기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이자 그리고 또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박테리아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포스파타제 아이소자임이라는 그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문단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반복적인 배열의 특이한 구조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배열이 뭘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코멘트를 했었냐면요. 이러한 그 배열의 그 생물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20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특이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대장균 박테리아의 그림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네틱 코드, 즉 여기 보시면은 DNA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TGNC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반복적인 배열입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이 찾아낸 것이죠. 아주 아름답게 주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배열과 봤을 때는 똑같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특이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관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특이한 것이 있다면요. 2000년대 초에 발견된 것이었는데요. 박테리아를 더 보면 볼수록 더 특이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절반 정도가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연구자가 여기에다 이름을 붙였고요. 그때 크리스퍼가 탄생을 했습니다. R은 리피팅, 즉 반복입니다. 반복 배열이고요. 클러스터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에 규칙적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짧고 그리고 회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보셔도 똑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퍼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진화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에서 많이 퍼져 있지만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답을 드릴 수 있는 그 힌트는 몇 년 전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새 그룹에서 이 DNA 정보가 이 배열 사이에서 완벽하게 바이러스와 매칭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DNA가 여러 바이러스에서 이제 발견이 될 때 그랬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제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바이러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과 같이 박테리아는 계속해서 바이러스 병원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체들은 지구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격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모래 알마다 그러니까 1조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셀 겉면에 이제 브라운, 그러니까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선 같은 모양이고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의 구조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또 단백질에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유전자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바이러스의 게놈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이 바이러스는 세포의 바깥 표면에 있고 펌프를 사용해서 유전자 물질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이 세포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세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수십만 개의 자신의 복제를 이 환경에서 흩트린 다음에 그 옆에 세포까지 감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럴 DNA를 크리스퍼에서 이제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설을 말씀을 드리자면 크리스퍼가 아마도 면역 시스템과 같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의 아름다운 증거를 요구르트 회사에서 찾았습니다. 스테렙토커스 서머필드라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게 되면요, 바로 이 박테리아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유를 이제 퍼멘트를 시켜서 유제품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1년에 거의 400, 500억 달러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는 이 박테리아를 바이러스에 좀 더 저항성을 갖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염이 없게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그 바이러스의 그 저항을 가지고 있는 스트레인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그 크리스퍼의 DNA와 매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임팩트를 시키면 바이러스가 세포에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아니다라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코드를 바이러스로부터 카피를 하고 이 특이한
구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인진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면역성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를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백신 카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보시면요. 백신을 뭐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맞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백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스스로 이제 맞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그 게놈과 크로모솜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크리스퍼의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트릭으로 이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문이나 혹은 뭐 홍채 인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되죠. 박테리아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여기서는 확인하는 그 개체가 DNA입니다. DNA를 침입자로부터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신의 그 크로모솜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만약에 이제 다시 세포가 침투가 되려고 할 때 매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자, 이것이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느냐입니다. 생화학자로서 저와 제 동료들은 실험실에서 이것을 분자 단위로 낮춰 보았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RNA 그리고 또 단백질 분자가 그리고 DNA 분자가 어떻게 이런 그 면역 반응에 관련이 있을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참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놀라운 분자 효소인 크리스퍼-cas9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그 유전자 그 분자 가위가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회색은 cas9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RNA와 DNA 분자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른쪽을 보시면 그 크리스퍼-cas9의 기능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바이럴 DNA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가위를 통해서 DNA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나머지 바이럴 유전자 코드로부터 이제 잘라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포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미 cas9 효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DNA를 커팅을 하는 그 무기와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이드 RNA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자가 있습니다. DNA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GPS가 시스템과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cas9에게 어딜 가서 뭘 잘라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줌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면역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박테리아 세포가 보이시고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의 표면에 이제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유전 코드를 바이러스 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때 세포의 경우는 10분에서 15분 안에 인지를 하고 그리고 중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모든 걸 다 가져가기 전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퍼-cas9이 여기 와서 이제 구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RNA가 이제 그 단백질의 중간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매칭이 되는 배열을 바이럴 제네틱 코드에서 찾게 되고 이를 통해서 DNA에 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걸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스퍼와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크리스퍼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바이럴 DNA를 잘라내고 결국에 DNA를 해하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성이 있는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세팅에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포를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크리스퍼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휴먼 크로모점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완전하게 유전자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크리스퍼가 박테리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똑같아요. 분자 자, 가위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RNA를 가지고 DNA를 잘라내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크리스퍼와 그 리페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이 두 가지의 그 세포를 좀 바꿔주고요.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선택한 게놈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단어를 찾아서 대체를 해주는 기능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단어를 찾고 바꾸고 그 다음에 타이포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새로운 단어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크리스퍼를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제 유전자를 찾아내서 바꿔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세포에서 발견되는 32억 개의 유전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크리스퍼 캐스9을 이런 유전자 조작에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세포와 쥐의 세포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크리스퍼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또 곰팡이나 거의 모든 생명체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크리스퍼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유전자 변형을 이제 선택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민주화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기술을 이전보다 더 쉽게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비용도 낮아지게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이것을 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드진과 같은 비영리 기업의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필요한 툴을 이제 분배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엄청난 다양한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에서부터 그리고 재료 그리고 바이오 연료까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의약품까지 가겠습니다만 일단은 바이오 의료 연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연구 기관에서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많은 과학자들은 좀 다른 생물학적인 과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파라다임으로 가볼까요? DNA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런 그 피노타입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퍼를 통해서 DNA를 정밀하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러맨더나 혹은 어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혹은 뭐 암세포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세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의해서 왜 감염이 될까 이런 것들을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지식을 바꾸는 것인데 크리스퍼를 가지고 꼭 이 맥락에서 이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는 아니고 이 암이 왜 걸리는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신약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에서 크리스퍼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작물을 만든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영양을 높인다든지 혹은 뭐 결국에는 동물의 건강을 잠재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GMO와 다르게 이제 외부적인 그러니까 이질적인 DNA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학자들의 경우는 크리스퍼를 가지고 DNA 수준에서 이 유전자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의 유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클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사이스 프로시스 그리고 허닝턴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크리스퍼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닫게 되었고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의 답은 물론 가능하다라고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백 개의
그러니까 수백 개의 논문을 보시면 크리스퍼를 통해서 사이스틱 프로시스, 사이클셀 디지즈, 그리고 레티나이스 피그멘토사, 그리고 또한 뭐 히모필리아 등등등과 같은 그런 질병에 대한 이제 변형을 이제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하게 인체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퍼를 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다시 바로잡고, 그리고 또한 이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인비보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크리스퍼를 바로 이제 체내에 써서 이 체계적으로 혹은 그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는 그런 조직 그 기관에서의 그 변형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015년에 유전자 그 수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목숨을 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백혈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던 어린 여자 아이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수십 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수십 명의 그 환자들을 치료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의 증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클셀 디지즈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빅토리아 그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혈액 투석을 받았었지만 이 치료법을 활용해서 이제 더 개선이 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서 지금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짧은 수명을 갖게 되었지만 한 번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오프 타겟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퍼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원하지 않았던 그런 변화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그 논란의 주제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그 재생산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를 인간의 개발에 아주 초기 단계부터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아 단계에서 말입니다. 크리스퍼를 가지고 점라인이라는 곳에서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세포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세포나 혹은 난자나 혹은 정자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도 수년 동안 여러 이제 연구자들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관련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우려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정부,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인간의 그 점 라인을 만들고 이런 것은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되는 선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펀딩 바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2018년에 발표가 되었던 그런 연구처럼 크리스퍼를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 아이의 탄생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런 그 과학에서 그 윤리적인 우려라든지 안전적인 우려라든지 규제적인 우려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하지 않은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수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오피니언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도 이런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라토리엄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글로벌 오브저베터리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WHO에서 크리스퍼 실험을 인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은 없고요.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안전과 그리고 윤리 그리고 규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그 배아에서의 유전자 조작의 사용에 대해서 말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식물과 동물에서 사용할 때도 책임감 있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 증가와 관련된 그 농업 분야에 대해서의 그 놀라운 기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그 환자, 전 세계 환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그런 치료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그 이상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새로운 그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박테리아가 그냥 아주 심플한 오르가니즘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게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캐스9은 수십 가지의 크리스퍼 효소의 하나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유전자 공학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가 말하자면은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아미 칼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뭐 질병과 그리고 농업 그리고 그 이상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실의 멤버들의 성함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콜롬비아 메디컬 센터가 그 맨하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은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해봐도 이러면 진짜 영화 속에서 봤던 스파이더맨이 쓰는 거미줄 유전자를 사람한테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난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진짜 고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생겨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스탠퍼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 know that CRISPR has improved accuracy, but it's not 100%. 크리스퍼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목표에 100% 맞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원하는 부위만 정확하게 교정하면 되지만 원하지 않는 부위로 이동해서 DNA를 절단하는 이른바 오프타격 효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초기 크리스퍼 가위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최근 발전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기 가위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정말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프타겟 효과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하게 DNA를 바꾸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이 가지고 있는 그 약과는 다르게요. 사실은 이제 크리스퍼를 한번 이제 절단을 하게 되면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유망한 전략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한 면으로서는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크리퍼 시스템을 찾아서 새로운 크리스퍼를 자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오프타겟 효과를 줄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 프로틴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틴을 RNA에서 타겟팅을 해서 이제 뮤테이션을 통해서 이 오프타겟 효과를 줄이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오프타겟이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DNA 시퀀싱, 즉 배열 접근법을 통해서 어떤 세포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온 타겟 에디팅과 그리고 오프 타겟 에디팅이 가능한지를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변화를 찾아서 그 중에 가장 최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교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에서 특정 유전 질환의 발현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모든 세포를 교정 치료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수정된 세포의 비율이 수정되지 않은 세포의 비율보다 높으면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의 세포가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고 51%만 교정하면 유전병의 발현을 예방할 수 있다면 모든 세포를 교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되면 훨씬 치료가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클셀 디지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뮤테이션이 발생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똑같은 이제 뮤테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임상 시험에서 이 세포를 고정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이나 피부나 심장에서의 그런 세포를 모두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템셀,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그 스템셀에서만 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스템셀에서만 이제 필요할 때만 에디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골수에서 살고 있는 스템셀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틴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그 혈액에서의 타겟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른 세포에 있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적혈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40조의 그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골수에 있는 소수의 세포만을 타겟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연구에서도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50% 이하 정도의 교정 혹은 뭐 1에서 10% 정도 혹은 하나의 기관에서만 이제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뭔가 증상이 완화되고 그러니까 개선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지가 알아야 어떠한 교정이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크리스퍼를 통한 유전 질환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크리스퍼의 교정으로 이제 난치라고 여겨졌던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8년 중국 허젠쿠 연구팀에서 만들었었던 에이즈에 저항하는 인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던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치료하는 크리스퍼 가위와 특정한 목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려는 사람의 경계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크리스퍼의 적정한 활용법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적절한 활용법일까요? 크리스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HIV 감염에 있어서 저항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가 이슈가 있겠고요. 그리고 크리스퍼를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의 이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쉬운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FDA와 같은 그런 규제 당국이 나서서 뭐 통제를 하거나 혹은 적정한 방법을 최소한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최우선 과제 리스트를 작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저희 때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미래에도 일부의 경우는 크리스퍼를 가지고 질병 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의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접근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퍼를 가지고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와 대담에 참여해주신 세미얼 스턴버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을 듣고 제가 한 10초 정도 짧게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됐던 이런 난치병이라 생각됐던 유전 질환들이 빠르게 우리가 고칠 수 있겠다. 저는 그냥 이렇게 아예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모든 세포가 다 뮤테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눈과 관련된 유전 질환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모든 세포를 고칠 필요가 없이 눈 쪽 세포만 건드려주면 된다. 심지어 눈 세포를 다 이렇게 치료할 필요도 없고, 임상 결과를 봤을 때 적게는 10%, 최소한 1%의 세포만 바뀌어도 이 피노타입으로 호전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걸 통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손쉽게 간편하게 이런 난치병이라 생각됐던 유전 질환들을 고칠 수 있는 시대를 곧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